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는 그 절묘한 경계에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듯한 거대한 물웅덩이가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흑해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검은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화약고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언컨대 흑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권력 게임의 본질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세계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이곳에서 밀려나는 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법칙.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검은 바다가 품고 있는 거대한 음모와 지정학의 정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입구 컷의 역사, 흑해의 비밀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흑해라는 바다의 생김새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참 묘합니다. 사방이 육지로 꽉 막혀 있어요. 북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동쪽에는 조지아, 남쪽에는 튀르키예, 서쪽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있죠.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다가 외부 세계, 즉 지중해와 연결되는 통로는 딱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이죠. 이게 얼마나 좁냐고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700m 남짓입니다. 여러분, 한강 다리 길이가 보통 1km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바다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좁은 목구멍입니다. 쉽게 말해 흑해는 거대한 저택인데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아주 좁은 개구멍 하나뿐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저택의 주인인데 누군가 그 개구멍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너 못 나가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흑해 지정학의 핵심이자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좁은 목구멍을 누가 틀어쥐느냐에 따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목구멍의 열쇠를 쥔 자는 항상 갑이었고 그 안쪽 바다를 쓰려는 자들은 처절한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러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영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끝도 없는 추위죠.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지 않는 바다, 즉 부동항이 없다는 겁니다. 북쪽은 1년 내내 꽁꽁 얼어붙은 북극해고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도 겨울이면 얼음 깨는 배가 없으면 배를 못 띄웁니다. 러시아에게 바다는 생존입니다. 물자가 오가고 해군이 나가야 제국이 유지되는데 겨울만 되면 앞마당이 얼어붙으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는 수백 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남쪽의 따뜻한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바로 흑해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예카테리나 대제를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눈에 비친 흑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당시 흑해는 오스만 제국의 안방 호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호수를 뺏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크림반도를 손에 넣었을 때 러시아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흑해로 나왔더니 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개구멍, 보스포루스 해협 말입니다. 여길 통과해야 지중해로 가고 대서양으로 가는데 그 문지기가 바로 오스만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였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함대를 키우면 키울수록 서구 열강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 곰이 지중해까지 내려오면 우리 세상은 끝이다 라는 공포 말이죠. 그래서 터진 게 바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등불을 들고 다니던 그 전쟁 맞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문제니 뭐니 복잡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레오시아, 너 흑해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러시아의 턱 밑을 겨눴고
결국 러시아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때 러시아가 느낀 굴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앞마당인 흑해에서 군함조차 띄우지 못하게 하는 조약을 맺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 집 앞마당에 내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이때부터 러시아의 흑해 집착은 광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이 원한이 대를 이어내려와 지금의 푸틴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을까요? 단순히 영토 싸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흑해는 현대 경제의 거대한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빵 드셨나요? 아니면 파스타? 여러분이 드신 그 밀가루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흑해를 건너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 막대한 식량이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흑해입니다. 만약 흑해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빵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집트, 레바논 같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 흑해가 봉쇄되자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며 폭동 위기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흑해는 전 세계에 빵 바구니를 쥐고 흔드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이 손잡이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생존권이 결정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는 더 심각하죠. 카스피해 석유와 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길목도 이 근처입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한다는 건 유럽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말 안 들으면 가스 밸브 잠그고 빵도 안 줄 거야 라고 협박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 특히 나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들에게 흑해는 절대 러시아의 호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그토록 뜨거운 감자였던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흑해의 북쪽 해안선 전체가 나토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안방에 도둑의 CCTV가 설치되는 꼴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레드라인이다 라고 외치며 전쟁을 일으킨 명분 뒤에는 이런 절박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남쪽으로 돌려봅시다. 흑해의 문지기 튀르키예 이야기입니다. 지정학 수업을 듣다 보면 튀르키예만큼 흥미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흑해라는 저택의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1936년에 맺어진 몽트로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흑해로 들어가는 해협의 통제권을 튀르키예가 갖는다는 약속입니다. 평시에는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전쟁이 나면 튀르키예가 이 문을 닫아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튀르키예는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추가로 흑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한인지 감이 오시나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조차 튀르키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아주 영악한 줄타기를 합니다.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팔고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나 화나면 문 잠근다 라고 속삭이는 거죠. 흑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기묘한 권력 구조입니다. 하지만 흑해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바다 밑바닥에 숨겨진 보물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입니다.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이 흑해 앞바다에서 거대한 가스전을 잇따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곧 국력이고 돈이죠. 과거에는 단순히 통로로서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자원의 보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좁은 방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방 한가운데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문은 단 하나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금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문 앞을 지키며 통행료를 받으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2024년 현재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흑해를 전쟁의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곳은 생존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게는 대국으로 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이며 유럽에게는 굶주림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튀르키예라는 기묘한 문지기가 앉아있는 형국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푸틴이라면 흑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토의 수장이라면 러시아가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걸 지켜만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흑해에서의 충돌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이 바다는 깊이가 수천 미터에 달하지만 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라앉은 난파선이나 유물들이 썩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기도 하죠. 마치 흑해를 둘러싼 인간들의 탐욕과 원한이 썩지도 않고 대를 이어 보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바다를 처음엔 불친절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거친 파도와 사나운 원주민들 때문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들을 길들이고 무역을 시작하면서 친절한 바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 따라 바다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흑해는 다시금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은 차갑고 검은 전쟁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정학이란 결국 질이라는 감옥에 갇힌 인간들의 몸부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바다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해협의 좁은 폭은 그대로입니다. 조상들이 싸웠던 그 자리에서 후손들이 다시 총을 겨누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흑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식량의 통로이며 제국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보스포루스라는 좁은 목구멍을 틀어쥐려는 자와 그 목구멍을 뚫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자의 싸움.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지정학의 정석입니다. 과연 이 검은 바다에 평화가 찾아올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유령들처럼 또 다른 제국들이 이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흑해를 지나는 곡물선 한 척, 군함 한 척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전 세계의 안보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좁고 폐쇄적인 바다가 정말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저 지나간 역사의 반복일 뿐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흑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감옥 속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생존 게임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흑해의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더 심장이 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